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 가져왔고요. 이 책의 후반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올린 책이 전반부, 그리고 오늘 후반부였어요. 혹시 어제 영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어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풀린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는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손에 온누리 상품권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품권을 푸는 것도 유동성, 화폐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뭐 기본소득, 재난소득 같은 것도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화폐가 풀리는 거죠. 풀린 돈이 돌고 돌아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는데 왜 내 주머니엔 돈이 오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부동산이 떨어질까? 오를까? 이런 것들도 매우 궁금하죠. 그런 이야기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은퇴소득이 필요하고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자를 많이 주는 고금리 채권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주식 같은 것들은 자금이 몰리고, 그런 것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꾸준히 월세와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를 계속한다. 팔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연준의 의장 옐런도 저금리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 책이 2017년도 8월에 나온 책이에요. 금리가 낮은 것을 좋아하고, 트럼프는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금리 왜 이렇게 올리냐, 올리지 마라.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죠. 저금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자산이라든가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금리가 돼야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제로금리 했죠.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을 계속 풀어냈단 말이에요. 제로금리, 거의 이자가 아주 싸게 만들어서 대출을 많이 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 부양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락했던 자산 가치들 다 회복하고 상승, 다 맞이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저금리의 경기 부양 효과는요, 2016년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9년, 10년, 11년, 12월, 12년, 13년 풀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리가 굳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산 가치가 오르네? 주식도 오르네? 부동산도 오르네? 하면서 이제 뒤늦게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산 투기만 부추겼죠.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지만 어쩌면 그 효과가 이렇게 늦게 또 이 정도로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을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실물 경기가 민간의 힘으로 계속 순항하려면 각국의 임금과 일자리가 계속 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려면요,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과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몇 달간은 임금이 줄어들고요, 다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게 됐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2017년도 책이긴 하지만 이런 경제 이론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임에도 저축률은 올라가고 소비 성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불안하니까 저축률을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업이 안정적이라면 우리가 다 환갑 때까지 월급 같은 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많이 쓰고 살겠지만, 우리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재테크하고 저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죠. 우리 회사가 언제 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저금리의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당장 저금리 정책을 접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자산의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성급한 정책 변경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 가격 폭락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라고 이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오르면 버블 터진다. 금리 오르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다 골로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트럼프가 제일 빨리 한 게 제로금리 선언이었어요. 정말 금리를 최근에 계속 올렸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올려서 우리나라가 따라 올리니 많이 말이 많았었는데 한 방에 싹 그냥 제로로 내려버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기에 나한텐 돈이 없을까? 여러분,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지금 2020년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야. 계속 해왔다가 금리 낮추는 거 그만해야지, 좀 올려야지 하는 순간에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로 그냥 다시 금리 낮추고 다시 양적 완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푼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난 여전히 가난해 라고 하시는 분은요. 유동성과 재산을 혼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성, 재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초저금리 환경에서 돈이 풀린 것은요. 가계나 기업 또는 정부의 빚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이자가 싸니까 빚을 내서 땅 사서 공장 지어서 사람들 뽑아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돈을 버는 거죠. 정부도요. 대출을 받아서 국채, 채권 발행해서 그걸로 복지도 하고 SOC 사업, 도로도 짓고 항만도 건설하고 KTX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하는 거죠. 빚으로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집을 살 때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그런 거 받아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집값이 사실 올라갑니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돈을 빌려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뭐 할까요? 여러분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아주 저렴한 금리로 무엇을 하실까요? 금리가 2.4%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2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죠. 근데 이 책이 쓰여질 이 단계에는 2017년도 8월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바라봤고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2017년 8월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미 거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자, 2017년에 정말 거품이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디벨로퍼의 특징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100만 달러로 건물을 지어서 110만 달러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비즈니스 모델은 자기 돈 100만 달러에다가 은행에서 몇 천만 달러를 더 빌려 분양한 다음 100만 달러에 수십 배를 버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에 수십 배를 버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금리를 4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1%밖에 안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기준금리는 1.25%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 책에 써있죠. 자, 미국이요. 금리를 올린다라고 진짜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막 1%, 2% 올리면 우리도 1%, 2% 올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내기가 버거워지겠죠. 그래서 2017년에 쓰여진 책인데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미국이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제 집을 사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고 협박만 하고 고작 1%밖에 못 올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렸을 때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자, 말로만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야, 대출 그만 받아. 금리 오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가 오를 거를 생각을 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겠어요? 많이 안 받겠어요? 많이 안 받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왔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동 금리일 경우에 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1%에서 2% 정도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를 바꿔주는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들었었고요. 막 은행에 줄 서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4%에서 5%대로 이자를 내셨던 분들이 3%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는 것은요. 그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은 금리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우리는 그때그때 현재 상황에 맞게 그냥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자산 버블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07년, 즉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부동산이 중심이었죠.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가 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기름값이 그곳 사람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 영향이 중하층, 빈곤층에서 더 심해요. 주급을 받으면 기본 생활비로 기름값을 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운전을 많이 하고요. 운전하면 기본 100마일입니다. 저희 집에 아비가일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 되게 놀라워했던 게, 야, 걸어가면은 햄버거 먹고, 걸어가면은 베스킨라빈스 있고, 걸어가면 빵집, 걸어가면 커피숍, 정말 한국을 너무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베스킨라빈스가 집 근처에 있을 수 있지? 자기들은 무조건 운전을 해서 한참 가야지만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스타벅스도 가는데 여기는 조금만 걸어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금융위기 직전에는 기름값이 $100가 넘었지만 지금 여러분 20달러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름값이 폭락했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금고로 사다가 집에 현금을 쌓아놓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금고로 퇴장하면 경제가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냉키가 금리를요, 제로까지만 낮춰서 마이너스 금리는 피하고 대신에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헬리콥터로 돈을 네가 갖다 뿌린다라는. 자, 이들이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서 대출 이자를 아주 싸게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사회를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들은요. 와, 이자 되게 싸다. 이거 빌려가지고 빌딩 사야지. 와, 이자 되게 싸다. 이거 사서 뭐 땅 사야지. 공장 지어야지. 이 금리가 너무 싸니까. 지금 2% 금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0억을 2%로 빌리면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10억 빌리는데 2천만 원. 한 달에 뭐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출을 받아서 그거 잘 굴려서 갚을 능력이 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요. 근데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돈 안 빌려줘요. 저금리로 안 빌려줘.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자가 아무리 싸도 뭐 기회가 없고 그런 거죠. 지난 세계화 시대에 이제 미국은 철저히 양극화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와 같은 고학력 직장인들의 연봉이 계속 올라갔지만 저학력 블루칼라들은 임금이 멈춰섰습니다. 자본가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 상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자산을 늘려갔어요. 원유 투자도 하고 막 금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삽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하층민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체가 되고 복지가 줄어들고 폭등한 부동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슬럼가의 아이들은 묻어가는 공교육조차 그나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번듯한 직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의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패티를 구우면서 살아가죠. 미국뿐이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수입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월세를 내야 되는. 저축하기 힘들죠. 양극화의 원인은 결국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뭐 대학을 나왔을 때 좀 연봉이 좋은 지역, 번듯한 직업을 갖는 게 필요해요. 대기업도 더 많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더 많아지고 대기업도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더 뽑으려면 그만큼 뭐 장사가 돼야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집이 장사가 잘 돼야지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거예요. 야, 너 가라. 나 혼자 장사할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제 지인들 중에 자영업자들도 다 직원을 한 명씩 내보낸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죠?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중에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는요, 보통 하루에 80여 통 전화를 하고요, 바쁠 때는 200통을 전화를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제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는데 트럼프는 점심 식사를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배달시켜서 정말 간단하게 먹어요. 한 뭐 15분 이렇게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가질 않아요. 그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전화를 2분 이상 거는 사람이고요. 더 싫어하는 사람은 예고 없이 방문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뺏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화로 듣는 것보다는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빨리 읽거든요. 근데 전화로 이거 설명하면 얼마나 길어요. 복잡하고. 이메일로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빨리 받는 민첩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여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네, 트럼프한테 말을 길게 하거나 구질구질하게 말하면 엄청 싫어하겠죠. 소비가 줄면요, 생산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안 쓰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떡볶이를 먹으러 안 가면은 떡볶이 집에서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돈을 못 써요. 다시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으면 또 생산이 줄어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경제가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고혈압 같은 거라면 디플레이션은 저혈압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의 소비는 언제 살아날까요? 이 책이 지금 2017년도 책인데 지금 상황에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금리, 저금리 이런 거 다 그냥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래된 책도 되게 잘 봅니다. 10년 된 책도 보고 그렇습니다. 자, 소비는 언제 살아날까요? 돈이 넘쳐나도 저축에 혈안이 된 사람에게 돈이 간다고 해서 소비가 살아날까요? 안 그래도 고급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수입이 좀 늘었다고 해서 스테이크를 2개씩 먹냐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돈은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면 무조건 소비가 는다라고 합니다. 별표할게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소비가 늘어요.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는 가정에게 누가 1000만 원을 띡 주면은 바로 차를 삽니다.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저축하지 않아요. 돈이 돕니다. 돈이 돌면 물가가 움직이고 물가가 움직이면은 개인들이 물가가 오르네? 차값이 오르네? 집값이 오르네?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소비에 막 나서요. 물건도 빨리, 볼펜이 오늘은 100원인데 내일은 120원이에요. 빨리빨리 사겠죠. 자산가들은 주식도 사고요. 부동산을 삽니다. 기업들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공장을 지을 것이고요. 공장을 지으면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람을 빨리 뽑을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좋아지고 임금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른 사람들 또 돈을 쓰러 가고 또 생산이 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소비가 느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줬을 때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좀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다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저축을 못해요. 와, 돈이다. 차 사야지. 차 사고. 와, 돈이다. 치킨 사 먹자. 피자 사 먹자. 이러고 너무 돈을 써버리니까 나 그동안 돈 못 써서 힘들었어. 나 이제 쓸 거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 나 영화 보고 싶었어. 나 이거 못했어. 하면서 못해본 걸 막 하니까 또 이제 돈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이제 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소비를 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증권 계좌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60세 넘으신 분 중에 평생 한 번도 주식 투자를 안 해본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실 수도 있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몇십만 원씩 변동하는 거 건강한 자극이 아니라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제가 주식이랑 저랑은 제가 주식 안 하는 건 아닌데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지 막 투자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병나요. 저 요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주식 이렇게 보고서 어머 오늘 많이 떨어졌네 이러고 우울해하고 그 약간 정신병자처럼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맨날 핸드폰 보고 어머 지금 미국이 뭐 어쩌네 밤에 잠을 못 자요.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봐야 돼요 세상에. 저는 정말 멘탈이 좋으신 분, 그리고 주식 투자 공부 많이 하시고 주식 투자 많이 해보신 분 아니면 그냥 저축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어요.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막 그룹도 있어. 자기들끼리 채팅방도 있고 하는데 돈 제대로 번 사람을 몇 명 못 봤습니다. 예. 소수만 좀 벌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전문가들. 그분들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책을 왜 볼까요?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누구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명한 미래학자나 힘 있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 그들의 예측과 전망이 매번 틀리고 어긋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지혜에 대한 재발견을 할 때가 있다. 별표할게요. 그들의 전망이 번번이 틀리고 어긋납니다. 정부에서 과거에 2011년도에 금을 샀었어요. 그때가 거의 한국은행에서 금을 매입했을 때가 금값의 최고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은행이 금을 사길래 따라 사면서 한국은행에 저런 수재들 아주 경제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금을 샀구나. 이 금이 오른다는 뜻이겠지 이러고 샀는데요. 그때 거의 꼭지였고 그 이후로 오래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작년까지 거의 그 가격이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예측과 전망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동산도 안 오를 거라고 해놓고 막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뭐 주식도 뭐 앞으로 3,000포인트 간다 이러고 맨날 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해요. 자, 내가 결정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집을 샀어야만 했어.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만 했어. 라고 후회합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해요. 비관론자가 뭔가요?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명해질 수 있어요. 뭔가 같이 이렇게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낙관하는 사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겁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번대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공주님, 왕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신버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경제 위기가 왔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그리고 IMF 이후로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없던 정보들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지켜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